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코인 리딩방에 투자한 원금 회수하려면 성년 후견 심판 청구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미성년자 딸의 수상한 남자들,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합의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죠. 넥슨과 4년 가까이 저작권 소송을 이어온 신생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85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배상액이 상당한 것 같아서 네.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좀 인정을 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독특한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좀 들려봐 주시죠. 네,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예. 됩니다. 당시 이제 넥슨 개발본부의 프로젝트 개발팀장이었던 최모 씨와 관련해 빌드 파일과 소스 코드 일부가 외부 서버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700여 개의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이 되었는데요. 이후 이제 최모 씨와 당시 프로젝트의 파트장이었던 박모 씨가 2021년 10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에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넥슨은 이 파일들이 이제 새로 개발한 게임의 개발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2021년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넥슨의 개발팀장이었던 최모 씨가 이직을 하면서 어떤 그 영업 비밀을 뭔가 조금 아이언메이스 쪽으로 조금 옮겼다라는 느낌, 그런 내용인 건데요. 네. 재판부는 넥슨의 게임하고 아이언메이스의 게임이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받지 않는 이유. 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판결문에 따르게 되면은 넥슨이 주장한 유사 구성 요소들은 수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 장르의 전형적인 아이디어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게임에 구현되지 않았다거나 구현됐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는 넥슨의 게임이 이제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에 새로운 이제 아이언메이드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션 슈터 장르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고, 기존의 게임에 가지고 있던 장르에서 이제 탈출이라든가 육성 요소, 그리고 대기실이라든가 재단 요소 등도 이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참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해보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좀 달라서 동일한 게임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반면 좀 재판부는 넥슨의 게임 구성 요소하고 그 조합이라는 정보를 넥슨의 영업 비밀로는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정보일까요? 이게 영업 비밀로 되는 게? 네, 이제 넥슨의 게임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라는 정보를 넥슨의 영업 비밀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파일이나 소스 코드가 아닌 게임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넥슨의 정보는 최모 씨가 근무 중 체득한 일반적 지식, 기술, 경험이 아닌 넥슨에 귀속되는 정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넥슨의 구성 요소와 조합이 이제 선행 게임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이를 활용할 경우에 시간적, 비용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제 아이언 메이스가 이 같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이언 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보유한 전 직원 8명을 채용하였으며 이 중 4명이 회사의 주식을 부여했다는 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들이 이후에 채용한 후 이제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기존 넥슨의 영업비밀 정보를 활용하였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넥슨에서 일하던 8명의 직원을 채용을 하고 스톡 옵션을 좀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재판부가 또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기획이랑 설계에 관한 정보는 이건 영업비밀인데 이 부분이 뭔가 침해당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이런 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황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재판부는 넥슨의 게임물 자체는 제작물로 인정을 하였으나 이제 아이언 메이스의 새로운 게임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만든 게임이 이제 넥슨의 정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은 인정을 하였고 이때 이제 넥슨의 정보를 이용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독립적 경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비밀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제 지금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제 넥슨은 배상금 증액을 다투고자 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언 메이스 측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를 다시 다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사실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영업비밀로서 물론 기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보호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등록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원회도 존재는 하는데 영업비밀과 저작권으로 나눠서 영업비밀만 관련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작물을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비밀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서 이러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의 미비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역도 좀 보호될 수 있는 영업 비밀에 관련된 부분은 좀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랑 인과관계가 있고 연결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넥슨이 자사의 좀 게임에 대해서 영업 금지를 좀 청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좀 받아들였습니까? 영업 금지를 하게 해달라. 영업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넥슨은 완성된 게임이 아니고 향후 완성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영업 금지 및 예방 청구는 이제 기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양측이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장을 좀 내놨을까요? 그 양사가?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언 메이스는 법원이 이제 다크앤다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넥슨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 일반적 아이디어들이 이제 새로운 게임과 같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선행 게임들이 이미 널리 공지되었음에도 전 직원들이 이를 기억해 사용했다고 판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아이언 메이스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제 넥슨은 재판부는 이제 새로운 기존 게임의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최모 씨와 박모 씨는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 비밀 정보를 사용하였거나 공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제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85억 원으로 전액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이제 꽤 많은 회사들에서 동종업종 이제 취업 금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미리 좀 받아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넥슨하고 아이언 메이스 간의 소송은 뭐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 소송도 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소송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은 고소고발을 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것까지 좀 함께 좀 다뤄봐 주시죠.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아이언 메이스의 직원인 이제 3명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특히 법원이 넥슨의 부정경제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서 네. 검찰 수사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부경법,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좀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영업비밀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그렇군요.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산의 개발 및 아이디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 있어입니다. 다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할 때 법이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개발 및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필요에 따라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법 계획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게임 산업이 한류 콘텐츠 사업의 수출 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짚은 대표적인 게임 저작권 문제는 이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과 그다음에 NC소프트와 웹젠과 카카오 게임즈를 상대로 한 리니지 라이크 소송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NC는 웹젠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카카오 게임즈를 상대로는 패소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크래프톤이 가레나로부터 배틀그라운드를 모방당한 이제 전력도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게임 IP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소게임사들은 상표권 등록을 놓치는 등 기술적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정부의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가칭 넥슨 아이언메이스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 그 우리나라가 IP 4대 강국 안에 들어서 실제로 뭐 특허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 출원 숫자로만 보면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저작권 혹은 IP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기 위해서 법을 좀 제정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생태계, 게임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추게 하기 위해서 법을 좀 제정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넥슨하고 아이언메이스법이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좀 어떤 내용이 좀 그 안에 좀 담겨야 할까요? 네, 그 이제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넥슨 아이언메이스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문제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게임의 기술적 특징을 반영해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 산업은 좀 보호를 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각 게임사들 간에 어떤 이런 분쟁을 좀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코인
그 재테크 때문에 조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1,000만 원만 하면 된다 했거든요. 예, 그 1,000만 원이니까 또 뭐 한 며칠 있으니까 스위스 계좌에 예, 그 통장 개설을 해야 된다고 또 네. 4,500만 원을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4,500만 원 넣고 네, 그 또 얼마 있으니 또 한 조를 있으니까 1억 4,800만 원을 타기 위해서는 네. 또 4,500만 원 더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나 돈 없다. 네네. 못하겠다. 원금이나 다 오고 하니까 이제 안 주고 지금 4일치 미루고 있거든요. 아, 혹시 그 주신 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카톡방에서 알았습니다. 아, 카톡방에서 하셨어요? 예. 아, 오픈 채팅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옆에서 황영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사연 듣고 계셨는데 우선 예. 인사 나누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돈을 준다라고 했던 그 사안이실까요? 배당금을 준다 하대요. 배당금을 그럼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남는 배당금을 준다라고 하셨던 예, 예. 사안일까요? 그리고 그럼 카톡방은 1대1 카톡방이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좀 여러 명 같이 있는 카톡방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여러 명 있다가 따로 한 사람씩 직접 가이가이 그걸 하대요. 통화를 해가지고. 한 명씩 통화를 해가지고 예, 네, 그럼 개인적으로 또 통화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또 투자를 하신 것인 거죠? 카톡방 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은 한 번 물어보니까 그 했다고 들어간 게 바로 이자를 주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막 그래 믿고 했더만은 자꾸 4일 미루고 이러네요. 그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였는데 바로 이제 금원을 받았다라는 분도 사실은 카톡방에서만 만나신 분이고 예, 예. 실제로 뭐 익명이 그 실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신 사안이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알고 계신 정보가 그 이제 예. 계좌를 입금한 그 입금 내역 상대방 그 계좌번호랑 그다음에 전화번호 정도 알고 계신 걸까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 사업자 서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보니 등록증 세금도 냈고 이래 있더라고요. 네네. 법인 세대야. 예. 근데 그 법인 이름으로 마련된 계좌에 입금을 하셨을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그 보통상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사기의 좀 전형적인 행위에 좀 해당하거든요. 여보세요? 예. 네네. 그 이제 사업자 이름하고 네네. 이름 조금 특별하고 대표자가 따로 있고 네. 뭐 사장이 따로 있고 뭐 재무 담당자라고 또 이래 있고 네. 이래 있어요. 예. 그 이제 카카오뱅크가 입금을 시켰거든요. 네네. 요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코인 사기, 코인 투자 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상대방이 돈을 안 준 측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은행에 신고하셔가지고 은행과 이제 그 혹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그런 건 몰라가지고 안 했습니다. 예, 그 금융소비자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파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업자로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그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이제 사기에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사기란 전제하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왜 사기 행위에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았다, 혹은 이제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이제 그 모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의 이제 돈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카톡을 올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이제 범죄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송금한 금액 자체를 이제 그 인출해서 은닉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계좌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출금 금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금원을 이제 출금을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라서 이제 은행 가서 합니까? 예, 은행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민사 절차로서는 이제 그
그 출금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 예. 보통 이제 은행에 먼저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투자 자문업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유사수신행위법에도 이제 이제 위반을 하게 되고 유사투자 자문업으로도 이제 해당해가지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도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형사상 이제 상대방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제 보통은 이제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처벌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재산을 좀 보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받아내기 어렵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기엔 좀 예, 그 복잡한 절차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타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을 하는 것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그 투자받을 당시에만 이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이제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 계좌번호라든가 혹은 이제 통화했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남겨놓으실 필요성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연락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캡처를 하신다든가 녹음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그거밖에. 예, 사실이 뭐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이제 법인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라든가 혹은 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통상 코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인 리딩방 사기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그 타인의 이름을 이제 허위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무슨 회사, 뭐 무슨 코인 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사기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 좀 여러 명 검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뭐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회수를 못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님 전화 주셨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을 아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돈 받으신 거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직. 그럼 총 지금 들어가신 금액이 얼마세요? 5,720만 들어갔습니다. 5,720만 원이요? 사실은 스위스 계좌를 우선 얘기한다는 것도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기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황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피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 피해라고 생각해야지. 네, 지금 코인이 사실은 1월, 2월 중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폭락을 해서 그 업체 자체가 사실 피해를 보고 있어서 뭐 원금을 회수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화랑장에서도 사실은 사기 피해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용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를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뭐 기다린다고 해서 원금이나 뭐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황용 변호사님이랑 좀 얘기를 좀 더 나눠 보면 이제 그 부분 좀 도움 되실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상황이 사실 좀 심각해요. 네.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라고 약간 좀 믿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달 됐거든요. 네.
원금을 잃을 상황이 좀 더 좀 높을 가능성이 것 높아 같습니다. 보이죠. 네. 뭐 계좌를 지급 정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계좌에 돈이 없을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사기를 취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과 그다음에 계좌 명의자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좌 명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이제 사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상담 주신 우리 상담자분도 문제지만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한 명이 5,700만 원인데 10명이면 5억 7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100명이면 50억 정도 되는데 사실 피해자들이 많아져요. 요즘 이런 사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코인 리딩방 사기가 이제 요즘 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익명성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SNS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한다든가 나도 벌었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한 패거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쉽사리 이제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주식 리딩방하고 이제 똑같은 맞습니다. 형태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하고도 뭐 큰 차이는 없는 사기 형태인데 이런 걸 잘 안 알아보고 했을 때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할지 아니면 뭐 그냥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면 될지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될까요?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파인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좀 도움으로는 첫 번째 약간 좀 법률에 무지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법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또 2차, 3차 사기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회사 코인 리딩 사기, 그러니까 무슨 회사 코인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 인터넷에 앞선 페이지들에 이제 좋은 글 혹은 이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글들은 이제 상대방이 미리 블로그라든가 혹은 이제 인터넷 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으라고 허위로 올린 정보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전부 다 검증된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부분에 사기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은 오히려 또 사기 피해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투자로 권유를 받으셨을 때는 그 사기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전화 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그거를 자기들한테 연락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착수금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이나 1000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걸 다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상 돈을 주면은 또다시 이제 정보를 지워라. 이거는 투자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의 정보를 지워야지 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기가 당한 정보를 또 삭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기 당한 이후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기로 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믿고 또 그런 식으로 가시기보다는 주변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법적 변호사라든가 혹은 이제 경찰을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2차 폐해가 우려돼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좀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을 좀 같이 만날 수가 있다면은 같이 이제 법적 구조를 받으시는 게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신다든가 민사 절차를 진행하실 때 정보가 너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이제 피의자들을 특정해서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용 변호사님께서 폭넓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상담자님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뭔가 법률 전문가들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좀 조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로 투자했던 금액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아서 뭔가 좀 상담자님께서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남편은 조현병 증상으로 2012년 5월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제가 후견인으로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소규모 가족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큰아들 이름으로 바꾸었고 후견인은 제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 관리 및 임대차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통해 후견인 자격을 다시 얻었어야 하는데 형편상 미뤄오다 유예기간 만료일을 넘겨버렸습니다. 곧 임대차 갱신과 은행 추가 설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남편분이 조현병 증상으로 금치산 선고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금치산 선고 이제는 좀 없어진 용어인데 네. 무엇이고 좀 어떤 경우에 좀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과거 금치산 선고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어서 사모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치산 선고를 하였습니다. 단독으로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치산 선고는 2013년 성년 후견에 관해서 민법이 개정되어 공표됨으로써 성년 후견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게 되면 성년 후견인으로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재산관리라든가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3자나 어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후견인이 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제 민법 936조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밖에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 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상 제3자의 경우 전문 직종 종사자인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민법 937조에서 후견인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결격 사유에 의해서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좀 될 수 없군요. 네. 현재 임대차 갱신하고 은행 추가 설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상담자님께서 상담 주셨는데 성년 후견 심판 청구의 유예 기간이 지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그 우리 금치산에서 한정 후견으로 바뀌면서 유예 기간을 둔 이유도 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제 유예 기간 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 성년 후견 관련 개정 민법이 공표됨으로써 성년 후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금치산 선고 등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행위 능력자로 인정되어서 불리한 계약들이 체결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안의 경우처럼 상담자께서 이제 성년 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행위 능력자가 다시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갱신과 은행 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남편분께서 좀 혼자 계약을 체결한다면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유효는 한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실제로는 조현병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능력은 회복되었으므로 혼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권 및 피선고권도 보장되고 부동산 매각 등 재산 처분 능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 다시 후견인이 된다면 이전에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남편분이 체결한 불리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을 가지지 않은 분이 이제 그 부분을 악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예. 이제 상단자님께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해서 후견인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이 체결한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에서는 남편분에게 행위 능력을 없음을 주장해서 이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사실은 또 무효가 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예, 맞습니다. 그걸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네.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성년후견 제도의 종류도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네, 그 이제 성년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예. 후견, 그리고 임의 후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에서 예.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보호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와 반면에 이제 한정 후견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성년에게 후견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제 임의 후견은 이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좀 용어들이 되게 헷갈리고 많아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이제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 있는데 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유튜브로 재방송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재방송해서 좀 천천히 들어봐 주시고 내용을 좀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후견인 자리를 놓고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재산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 네. 그 권한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후견인이 재산을 막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대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네네. 예,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 재산을 보존 또 관리, 처분 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법 947조 2 제5항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예, 된다. 맞습니다. 그게 좀 방어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맞습니다. 분들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상담자님께서 좀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18살인데요. 만 나이는 16세입니다.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참하던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 몰래 학교 조퇴를 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학원도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행동이 또 수상해서 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됐는데요. 딸 아이의 SNS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두 명의 남성과 대화를 한 내용을 보니 성관계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 남성들을 한 명은 오빠, 한 명은 야라고 부르는 걸 보니 한 명은 성인 같았고 다른 한 명은 동갑 또는 동생인 것 같았습니다. 자고 있는 딸아이를 깨워서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SNS 통해서 알게 된 대학생 오빠와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실토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친구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했다면서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상대 남성들을 고소하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건데도 상대 남성들을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성 한 명은 중학생이라는데 미성년자이니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나요? 괜히 고소해서 사건만 크게 만들고 주변에 딸아이에 대한 소문이 날까봐 겁도 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리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요즘에 이제 성적으로 좀 조숙해지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한으로 좀 낮춰야 된다거나 하한을 낮춰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통 강간죄가 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의 좀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강간죄 자체가 이제 폭행, 협박에 의해서 동의 예.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으로 돌아가서 상담자님의 따님 미성년자거든요. 만 16세인데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는 거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 16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이제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7조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세 미만의 자와 이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부터 7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처벌될 수가 있고, 이제 13세 이상 16세까지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은 유기징역 그리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되게 되면 위와 같이 형사처벌에 더해서 신상공개 고지명령이라든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보완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문제를 합의를 했다고 따님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님이 이제 만 16세이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의 자의 경우에는 성행위 동의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 및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범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상담자님도 좀 고민하시는 것처럼 상대 남성 중 한 명은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뭐 가해자라고 볼까요? 어쨌든 중학생 남성인데 미성년자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까? 그 사안에서 상대 남성이 중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만 12세 내지 만 14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생이 만 13세 내지 만 14세인 경우에는 동의하에 성관계가 한 것이라면 따님은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남성이 중학생이 만 12세인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의 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 남성이 중학생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따님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대학생 남성을 상대로 고소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이제 따님이 대학생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이 실제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학생 남성을 강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따님이 만 16세이므로 아청법 7조 1항이 적용되어서 무기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의 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집행유예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좀 강하게 처벌되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 남성이 미성년자인지 좀 몰랐다, 성인이라고 좀 속였다, 그리고 또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 처벌 수위는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이제 따님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 즉 이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형 단계에서 선처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처벌은 받는데 양형 단계에서 좀 선처가 된다. 아, 상담자님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도움 주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안의 경우 따님이 이제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서 따님이 만 16세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용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 다시 재방송으로 돌려보시고 그 부분 확인하셔서 아무쪼록 따님과 어머님의 어떤 억울하신 부분 혹은 답답하신 부분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내용 보실까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만 3세 아이들의 담임인데요. 며칠 전 보조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 유독 활발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날따라 높은 구름사다리 위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끝끝내 올라갔습니다. 교사 2명이 돌보는 아이가 16명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서 보조교사가 그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사다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뛰어갔는데 그 남자아이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고 보조교사가 다행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이의 쇄골뼈가 구름사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저와 보조교사가 아이를 조용히 들어서 내렸고 부모님께 연락 후 원장님과 인근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보더니 쇄골이 살짝 골절됐다며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붙으니까
당분간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은 아이의 부모님도 함께 들었고 그 정도여서 다행인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이 부모님이 찾아와 원장님과 저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선 하는 얘기가 왜 아이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했냐. 교사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쇄골이 다친 것이다. 그리고 바로 119를 불렀어야지 인근 정형외과로 가면 어떡하느냐. 성장기 아이의 뼈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등 따져 물었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죄인이 돼서 죄송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께서는 변호사와 얘기 끝냈다. 담당 교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 소문나게 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로서는 학부모 측이 요구한 과실이나 합의금 숫자가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구한 합의금을 저희 측에서 오로지 다 줘야 할까요?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뭔가 좀 안타깝게 아이가 좀 다치는 상황인데요, 네. 변호사님. 이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좀 보호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맞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네. 이 사연의 상황을 보고 좀 교사의 주의 의무가 다하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는지요? 네, 그 이제 사안에서는 이제 만 3세 아이가 구름 예.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다가 예. 떨어져서 이제 골절된 사안입니다. 예.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판례 견해에 따르면은 사안에서 아이가 구름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보육교사인 상담자는 이를 강하게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지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봐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의 부모 측이 말한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고 발생 후에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좀 적절했다고 좀 보시나요? 예, 그 이제 사안의 경우에 아이가 쇄골이 골절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예. 상담자에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정형외과에 갔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119를 부르는 것도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한다면은 예. 이러한 병원에 바로 데려간 조치 자체는 이제 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대처는 좀 적정했다라고 네. 좀 보시는 거고,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으로 좀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통상 어린이집에서는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보험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통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이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좀 타당한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이제 합의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 따로 예.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쇄골 결절의 경우에는 대략 이제 전치 5주에서 6주 정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인데 예. 적극적 손해액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에는 이제 달하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는 네, 맞습니다. 과정에 있으니까 아마도 향후, 그러니까 후유증이나 네. 향후 치료비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송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이제 부모 측은 이제 형사상 고소라든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장애 진단을 또 뭐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만약에 장애 진단 같은 걸 좀 받는 경우에는 이게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사상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섣불리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보육 입장에서는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만약에 상황이 이게 있습니다. 2천만 원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네. 2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될까요? 만약에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사에서도 이제 보험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금액에 맞춰서 아마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 감정이라든가 혹은 예, 장애 예.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65세 가용연한을 아마 고려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변호사님들도 또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보험으로 처리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뭐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거 들어주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